2008년 4월 13일 오전 10시 25분에 찍힌 한 홈 비디오. 이 비디오에는 한 가족의 행복한 일상이 찍혀 있습니다. 어린 딸인 준, 그리고 준의 엄마, 아빠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화목해 보이는데요. 까르르 까르르 함께 웃던 가족들. 그런데 갑자기 아빠의 코에서 피가 흐릅니다. 모두가 걱정하면서 황급히 비디오 카메라를 꺼요.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흘러 딸 준이 이 비디오를 그리운 눈빛으로 보고 또 보고 있는데요. 파일 제목은 마지막 가족여행입니다. 왜 마지막일까요? 준의 아빠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데요. 이후로 준은 엄마 그레이스와 단 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준이 자신의 책상에 앉아서 어릴 적 아빠랑 찍은 홈비디오 영상도 보고 친구랑 채팅으로 수다도 떨고 있을 때 엄마한테 전화가 옵니다. 엄마는 지금 퇴근을 하고 서둘러 운전을 해서 집으로 오고 있는 길이었어요. 엄마는 오늘 요즘 새로 만나고 있는 애인 케빈 아저씨와 콜롬비아로 여행을 떠날 예정인데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들고 바로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딸 준에게 미리 영상통화를 걸어서 몇 가지 당부를 하는 거였어요. 준, 알지? 음주 금지야. 낯선 사람 집에 절대 들이지 말고, 그리고 헤더 아줌마가 너 식사 같은 건 챙겨줄 거야. 헤더한테 열쇠 줬어. 준은 엄마의 잔소리를 지겨운 듯 멍하니 가만히 듣고 있다가 헤더 아줌마한테 열쇠를 줬단 얘기를 듣고는 뭐라고? 싫어! 하고 버럭 짜증을 냅니다. 엄마, 나 이제 거의 성인이야. 엄마 어디 간다고 보모가 필요하진 않아. 하지만 엄마는 엄마 없어도 안전하게 있으란 얘기야 하더니 비상금도 좀 보내놨다고 꼭 비상시에만 써라 하고는 전화를 끊습니다. 헤더 아줌마 얘기에 살짝 짜증이 났지만 준은 비상금이란 얘기에 입꼬리가 쓱 올라갑니다. 비상시에만 쓰라던 이 돈을 바로 친구들한테 보내면서 우리 집에 오는 길에 술 좀 사다 달라고 하며 파티를 준비합니다. 참 말 안 듣죠. 그러던 중 엄마의 애인 케빈 아저씨가 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의 엄마랑 이 집에서 만나서 같이 출발하기로 했거든요. 케빈 아저씨는 준의 방으로 와서는 어색하게 말합니다. 저기 준, 네가 보기에 나는 그냥 낯선 아저씨일 뿐이겠지만 나는 네 엄마 그레이스를 정말로 사랑해 하고 말하는데요. 준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네 라고 심드렁하게 대답합니다. 잠시 후 엄마도 집에 도착해요. 준은 지금 엄마가 헤더 아줌마를 불러서 나를 감시하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잔뜩 토라져 있는 상황이라 입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그런 준에게 엄마가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엄마 여행 갔다가 월요일 날 돌아오는데 그때 공항에 좀 픽업 와줄 수 있겠니? 준은 엄마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알겠어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는데요. 엄마는 떠나면서도 당부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준, 너 음성 사서함 좀 비워놔. 네 휴대폰에 음성 메시지가 안 남겨져. 준은 엄마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끝까지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엄마를 잘 배웅해주지 않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사랑한다 딸 하고는 집을 나서요. 엄마랑 케빈 아저씨가 집을 나가자마자 대문에 있는 이동 감지 센서가 띠링 울리면서 집안에서 바깥을 볼 수 있는 CCTV 화면이 준의 컴퓨터 모니터에 뜹니다. 여자 둘이서만 사는 집이라 엄마 그레이스가 이런 보안 장치에 신경을 좀 쓴 것 같아요. 집 안에서 밖에 누가 왔는지 또 누가 가는지 다 볼 수 있거든요. 준은 택시를 타고 케빈 아저씨와 공항으로 떠나는 엄마의 뒷모습을 CCTV 카메라로 가만히 지켜봅니다. 엄마와 아저씨가 탄 택시가 떠나자마자 준은 바로 친구들한테 연락을 쫙 돌립니다. 친구들이 엄청난 양의 술을 사서 준의 집으로 넘어오기로 해요. 그렇게 신이 나서 컴퓨터를 켜놓고 오늘 저녁에 어떻게 놀지 막 친구들이랑 채팅을 하고 있을 때 띠링! 대문에서 또다시 움직임 감지 센서가 작동하더니 누군가 열쇠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엄마가 우리 딸 식사 좀 챙겨달라고 부탁했던 헤더 아줌마였어요. 헤더 아줌마는 엄마의 친한 친구이고 변호사입니다. 집으로 들어온 헤더 아줌마가 준에게 말해요. 준 안녕? 야, 너희 엄마 남자 진짜 잘 만났더라. 케빈, 그 남자 사람 참 괜찮던데. 착하지, 귀엽지, 컴퓨터 기술자지, 얼마나 멋져? 그러면서 헤더 아줌마는 너 혼자 있어서 심심할 것 같으면 아줌마가 좀 더 이따 갈게 라고 하는데 준은 기겁을 하면서 아니라고, 저 조용히 혼자 쉬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아줌마를 얼른 보냅니다. 그렇게 헤더 아줌마도 떠나고 저녁이 됩니다. 이제 진짜 파티 시작이에요. 음악 틀고 춤추고 술 마시고 막 난리가 났어요.
주는 엄마가 케빈 아저씨와 여행을 떠나 있는 동안 거의 매일 밤마다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합니다. 케빈 아저씨는 자상하게도 엄마랑 즐겁게 여행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준에게 문자로 계속 보내줍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6월의 세 번째 일요일이 됐습니다. 이날은 아버지의 날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버이날이 있는데 미국은 아마 아버지의 날이 따로 있나 봅니다. 준은 SNS에 친구들이 각자 자기 아빠랑 찍은 사진들을 올린 걸 보며 괜시리 마음이 울적해집니다. 그날따라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날이지만 그날 밤에도 친구들은 준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와 신나게 파티를 즐기는데 정작 집주인인 준의 기분은 영 좋지 않은 모양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아빠 생각 때문에 좀처럼 흥이 나질 않습니다. 준은 속이 상했는지 어두운 표정으로 술을 잔뜩 마시더니 금방 취해버려서 토를 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친구들이 그녀를 소파에 뉘어두고 돌아갔어요. 그렇게 모두가 돌아간 늦은 밤. 부스스 잠에서 깨어난 준은 예전에 찍었던 아빠와의 홈비디오를 또 돌려보다가 자기도 SNS에 아빠랑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고 싶어졌어요. 준은 어릴 적에 아빠랑 찍은 사진을 한 장 골라 아빠가 여기 나와 같이 있었으면 이라는 글과 함께 SNS에 올리고 잠에 듭니다. 이제 다음 날 6월 20일이 됐습니다. 엄마가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인데요. 숙취 때문에 늦잠을 잔 준은 서둘러 공항으로 엄마를 픽업하러 가려는데 집안 꼴이 엉망진창입니다. 며칠간 파티를 하면서 마신 술병들이며 어질러진 물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거 엄마가 와서 보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다고 준은 지금 집을 치우고 나갈 시간은 없습니다. 급하게 온라인 심부름 사이트에 들어가서 집안을 싹 치워줄 사람을 고용하는데요. 매트 아래에 열쇠 뒀습니다. 뭐 훔쳐가지 마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겨두고 준은 얼른 엄마를 데리러 공항으로 갑니다. 준은 짓궂은 장난을 좋아했는데 출소 축하해 엄마라고 쓴 팻말을 들고 공항에서 엄마를 기다리기로 해요. 너무 웃기겠다 생각하면서 킥킥대며 팻말을 들고 엄마를 기다리는데 몇십 분을 그렇게 가만히 서서 기다려도 심지어 도착할 시간이 한참 지나서까지도 엄마가 나타나질 않아요. 문자 메시지도 여러 개 보내고 전화도 계속 해보는데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애타게 기다려본 사람이라면 알 것 같은 심정일 거예요. 처음에는 언제 오지? 설렜다가 좀 기다려도 안 오면 왜 이렇게 늦지? 궁금해하다가 그래도 계속 안 오면 왜 이렇게 늦어? 하면서 짜증이 났다가 또 그보다 더 안 오면 나중에는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준도 그랬어요. 준은 그렇게 몇 시간을 공항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열고 엄마와 케빈 아저씨가 묵었다는 콜롬비아의 그 호텔을 검색해봐요. 그리고 그 호텔 웹사이트에 나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는데 근데 이제 거기가 콜롬비아잖아요. 영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없습니다. 다 스페인어만 쓰고 있어요. 준은 하는 수 없이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 더듬더듬 스페인어로 케빈과 자신의 엄마가 묵은 숙박 기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준은 두 분이 혹시 콜롬비아에 더 있기로 하셨나 생각해보지만 직원들은 그들이 짐도 다 남기고 없어졌다라고 말해주는데요. 준은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그 호텔 사진을 쭉 검색해보다가 호텔 입구 쪽에 CCTV가 달려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직원의 말에 따르면 그 CCTV는 직접 와야지만 보여줄 수가 있고 이게 48시간마다 영상이 계속 지워지고 그 위에 새로 녹화되고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가 나가는 모습을 보려면 48시간 안에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준이 직접 콜롬비아로 날아가서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준은 그렇게도 귀찮아하던 헤더 아줌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헤더 아줌마가 대사관에 전화를 해보는데 직원들이 이미 다 퇴근했고 당직자가 전화를 받더니 실종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다음날 출근해서 연락을 주겠다라고 해요. 48시간 안에 이 CCTV를 봐야 하는데 너무 늦을 것 같다고 준은 걱정을 합니다. 잠까지 설쳐가며 전화를 기다리던 준에게 다음날 아침 드디어 주 콜롬비아 대사관에서 전화가 옵니다. 신고서 양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서 아마 엄마의 실종신고 접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모양이었어요. 준은 답답해하면서 호텔 CCTV가 이제 곧 6시간 후면 지워진다고 빨리 누구 직원이라도 보내서 알아봐 주시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대사관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할 뿐 어떠한 확언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직원은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좀 달라고 요청하면서 혹시 어머니의 메일함이나 개인정보를 열어볼 수 있느냐라고 준에게 묻는데요. 엄마랑 공유하는 넷플릭스 비밀번호로 엄마의 이메일을 열어보려고 하지만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뜹니다. 이런저런 숫자랑 이름 조합으로 계속 시도를 해보지만 안 열려요. 이대로라면 호텔 CCTV 영상이 그냥 날아가 버릴 것 같은데요. 이때 준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아까 집 청소하는 사람을 고용했던 그 온라인 심부름 센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준은 인터넷으로 콜롬비아에 있는 심부름 센터에 접속해 영어가 가능하다는 한 남자를 고용합니다. 그의 이름은 하비에르. 나이가 지긋한 중년 남성이었어요. 두 사람은 해외 통화가 가능한 어플을 이용해서 영상 통화를 합니다. 준은 하비에르라는 남자한테 지금 우리 엄마가 실종됐는데 호텔에 가서 CCTV를 확인해 줄 수 있냐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비에르는 미안한데 저는 청소나 전기 관련 일만 해드립니다 라고 해요. 준은 제발요, 저희 엄마가 실종돼서 그래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매달리는데요. 준 나이 또래 아들이 있는 하비에르는 마음이 약해져서 알겠다고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하비에르가 준에게 혹시 엄마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봤냐 라고 묻는데요. 준은 엄마 계정 비밀번호를 몰라서 접속할 수가 없어 위치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비에르가 물어요. 그럼 그 남자, 엄마랑 여행 같이 갔다는 그 남자는요? 아무래도 10대라 인터넷을 아주 잘 다루는 준은 바로 케빈 아저씨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고 또 다른 정보들도 빠르게 검색해서 그가 가입한 사이트들 중에 조금 허술해 보이는 곳을 골랐어요. 그리고 그 사이트의 안내센터로 전화를 겁니다. 남자 목소리를 잘 흉내내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전화로 케빈 아저씨 본인인 척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이윽고 안내센터 전화가 연결되고 친구가 남자 어른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합니다. 네, 저 이 사이트 이용자인데 비밀번호를 까먹었습니다. 좀 도와주시겠어요?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려면 본인 확인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했어요. 준은 빠르게 인터넷과 지도 등을 검색해서 이 케빈 아저씨의 생년월일, 또 졸업한 학교 등등 여러 정보를 말해주고 비밀번호를 받아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메일이든 어떤 홈페이지든 대부분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하나로 통일해서 쓰잖아요. 준은 그렇게 알아낸 비밀번호로 케빈 아저씨 구글 계정에 로그인하는데 성공합니다. 아저씨의 아이폰에 남아있는 위치 기록을 한번 살펴보는데 6월 12일부터 위치 기록이 아예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그가 일부러 휴대폰 위치 추적 기능을 끈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그냥 꺼진 걸까요? 준은 아저씨의 위치 기록이 꺼진 6월 12일 이후로도 아저씨가 계속 자신에게 엄마랑 여행하고 있는 사진들을 문자로 보내줬다는 게 생각납니다. 그렇다면 휴대폰 데이터 자체를 끈 건 아니고 그냥 위치 추적 기능만 딱 껐다는 건데 뭔가 케빈 아저씨가 슬슬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콜롬비아에 있는 심부름 아르바이트 아저씨 하비에르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사이 그는 준이 부탁했던 호텔에 다녀와 봤는데 영상이 이미 지워졌다고 해요. 큰일이죠. 하지만 하비에르가 아는 그 호텔 청소 직원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금요일에 미국인 관광객 2명이 나가는 걸 봤다라고 얘기해줬다고 해요. 그게 오후 1시쯤이었대요.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미국으로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엄마랑 케빈 아저씨는 그 전주 금요일에 호텔에서 나간 후에 지금까지 행방불명이 된 상태였던 거예요. 두 사람이 나갈 때 멋지게 차려입고 나가길래 어디 가시냐고 직원이 물었더니 철물점에 간다라고 대답했대요. 여행 중에 멋지게 차려입고 철물점에? 준은 이러면 안 되지만 지금 긴급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엔 케빈 아저씨의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한번 봅니다. 카드 사용처에 뜬 가게 이름을 검색해봤더니 8개의 철물점이 나오는데요. 하비에르가 현지에서 이 8개의 철물점들을 하나씩 돌아다녀 보기로 합니다. 그 사이 준은 헤더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어요. 헤더 아줌마는 아무래도 변호사기 때문에 준이 이렇게 케빈 아저씨의 이메일과 신용카드 기록 등을 무단으로 뒤져보는 게 좀 걱정이 됐어요. 그냥 경찰한테 맡기고 좀 기다려보자고 하는데 하지만 준은 도저히 그냥 가만히 앉아서 경찰들을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케빈 아저씨의 구글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냈기 때문에 아저씨의 휴대폰 기록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고 했었죠. 준은 이번에는
케빈 아저씨의 휴대폰 연락처를 뒤져보면서 아저씨가 여러 사람들과 나눈 대화창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별 특별한 게 없어서 이번엔 아저씨가 차단한 연락처 목록을 쭉 보는데요. 그 차단한 사람들이 보낸 메시지들을 열어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케빈 아저씨한테 막 화를 내고 따지는 메시지들을 보냈던 게 보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케빈을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어요. 누구는 그를 그렉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데런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또 카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메시지에는 내 돈 내놔 하는 내용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케빈 아저씨가 더 의심스러워지죠. 주는 그의 가짜 이름들을 쫙 검색해서 인터넷에서 케빈 아저씨의 전과 기록을 찾아냅니다. 미국 지방법원 기록을 보니까 그는 여러 가명을 사용해 사기를 치고 이스턴 교도소라는 곳에서 3년간 복역한 후 작년에 출소한 거라고 해요. 주는 충격을 받습니다. 엄마가 만나는 아저씨가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니. 그런데 지금 엄마까지 행방불명이 됐으니 케빈 아저씨가 더더욱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이 컴퓨터를 통해서 케빈 아저씨의 휴대폰 메시지를 훔쳐보던 중 유독 신경이 쓰이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버니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뭔가 아저씨가 엄마를 두고 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이 연락을 너무 자주 했고 케빈 아저씨가 그녀가 일하는 바에도 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 버니라는 여성은 배우 지망생이자 바에서 일하는 바텐더인데요. 준의 엄마랑 외모도 스타일도 굉장히 비슷했어요. 아저씨 여자 스타일이 참 한결같으시네. 준은 이 버니라는 여자의 SNS를 뒤져 그녀가 일하는 술집을 찾아내서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런데 이 버니라는 여자도 2주 동안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설마 케빈 아저씨가 그녀도 어떻게 한 걸까요? 따르릉, 콜롬비아 심부름 직원 하비에르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케빈과 준의 엄마가 갔던 철물점을 찾아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뭘 샀는지까지 알아냈는데 커다란 자물쇠였다고 합니다. 뭔가 갈수록 불길해지는데요. 밤늦도록 잠을 못 이루던 준은 이번엔 케빈 아저씨의 이메일에 다시 접속해서 엄마와 그가 나눈 대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두 사람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온라인에서 서로를 처음 알게 됐고 이후 조금씩 공통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가까워진 듯 합니다. 희한하게 엄마가 좋아하는 가수, 취미, 취향 같은 걸 케빈 아저씨도 똑같이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급속도로 서로 마음을 연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날에는 준의 엄마가 오늘 우리 딸이 밤늦도록 연락이 안 돼요. 휴대폰 위치 기록도 꺼버려서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음성사서함도 꽉 차서 더 이상 음성 메시지를 남기지도 못해요 하면서 속상해한 적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지금 준이 느끼는 기분이랑 똑같은 기분이죠. 준은 그동안 자기가 엄마 말을 잘 안 들어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준은 계속해서 두 사람의 대화 기록을 살펴봅니다. 케빈 아저씨는 어느 정도 엄마랑 가까워졌을 때 자기가 사실 전과가 있다, 이스턴 교도소에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엄마는 그 사실을 알고도 케빈 아저씨를 믿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준의 엄마도 케빈한테 내밀한 이야기를 털어놓은 모양입니다. 엄마가 케빈 아저씨한테 내 과거 비밀을 들어줘서 고마워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두 사람이 직접 만나서 얘기한 듯 했기에 어떤 내용인지 문자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어떤 과거와 비밀이 있는 걸까요? 준은 이번엔 엄마와 케빈 아저씨가 여행 간 지역 근처에서 이 두 사람이 갔을 법한 관광지들을 한번 검색해 보다가 사랑의 자물쇠 다리라는 곳을 발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왜 남산 가면 사랑의 증표로 절대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연인들이 자물쇠들을 걸어 놓잖아요. 그것처럼 자물쇠가 잔뜩 걸려있는 강가의 한 다리가 눈에 띕니다. 혹시 여기 가려고 자물쇠를 산 건 아닐까? 그 지역에서는 그곳이 꽤 유명한 관광지라 너도 나도 이곳으로 여행을 오면 자물쇠를 사서 건다고 해요. 준은 유명 관광지의 모습을 CCTV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해주는 라이브캠이라는 사이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얼른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 사랑의 자물쇠의 다리를 찍고 있는 라이브캠을 예전 것까지 한번 쭉 돌려보는데요. 그러자 6월 19일에 그곳을 방문한 엄마와 케빈 아저씨가 보였어요. 귀국하기로 한 날 하루 전이죠. 화면을 보니까 그들은 다정하게 두 손을 꼭 잡고 그 다리로 걸어갑니다.
준의 엄마가 그 사랑의 다리에 자물쇠를 걸고 일어나서 뒤돌아보니까 케빈 아저씨가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를 주면서 준의 엄마에게 청혼을 합니다. 다리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 로맨틱한 모습에 다 함께 막 박수를 치면서 축하해 주는데요. 케빈 아저씨와 엄마의 관계가 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고 단단했던 것 같습니다. 남은 생을 함께 하자고 청혼까지 한 마당에 케빈 아저씨가 엄마를 위험에 빠뜨렸을 것 같진 않고, 그렇다면 혹시 아저씨도 엄마와 함께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대사관 직원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나쁜 소식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오전 익명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이 있다면서 그걸 준에게 전송해서 보여주는데요. 영상을 클릭해보는 준. 거기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손을 잡고 걷고 있는 엄마와 케빈 아저씨의 뒤로 커다란 차가 쓱 접근을 하더니 복면을 쓴 남자들이 내려 엄마랑 케빈 아저씨를 차에 억지로 태우고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대사관 직원은 그놈들이 준의 엄마의 계좌에서 돈도 빼간 것 같다고 말해줬어요. 지금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준은 아무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쏟는데요. 아빠도 잃었는데 엄마까지 없어지면 준은 정말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엄마가 여행 갈 때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틱틱거리기만 했잖아요. 준은 그날 자기 행동을 사무치게 후회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이제 다시 못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미친 듯이 엄마가 보고 싶어져요. 준은 엄마의 사진이라도 보려고 케빈 아저씨가 여행 중에 자신에게 계속 문자로 보내줬던 그 여행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봅니다. 사실 엄마의 얼굴이 이렇게 딱 정면으로 찍힌 사진은 없었고 두 분이서 그냥 칵테일 들고 짠 하는 그 손, 아니면 엄마가 비행기에 타서 창밖을 보는 옆모습, 다 이런 사진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비행기에서 찍은 옆모습이 엄마가 아니라 엄마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여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준도 이미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케빈 아저씨의 계정을 뒤져보다가 알게 된 버니라는 여자. 아저씨가 엄마를 두고 바람을 피운 것 같은 그 여자였습니다. 그럼 아저씨는 엄마가 아니라 이 버니라는 여자랑 콜롬비아로 여행을 갔다는 걸까요? 케빈 아저씨가 준네 집에서 공항으로 갈 때는 분명히 준의 엄마랑 택시를 타고 같이 떠나는 걸 준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는 또 이 버니라는 여자랑 탔던 겁니다. 택시를 타고 가던 중간에 사람이 바꿔치기 됐단 얘기일까요? 사건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이제 준의 엄마가 실종된 이 사건은 공개 수사로 전환되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찾기 시작합니다. 용의자는 케빈 아저씨와 그 버니라는 여자, 그리고 여행을 떠나던 날에 준의 엄마랑 케빈 아저씨를 태워갔던 그 택시기사도 공범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었어요. 준의 집 현관에 설치된 CCTV 화면을 경찰이 조사한 결과 그 택시기사는 정식으로 등록된 기사도 아니었고 그 차량 번호판도 도난 번호판이었거든요. 경찰은 준의 엄마가 애초에 LA를 떠난 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어요. LA 지역에서 준의 엄마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펼쳐집니다. 한편 케빈 아저씨와 준의 엄마가 납치당하는 영상에 등장했던 그 복면 쓴 괴한들은 그냥 콜롬비아 현지 학생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누군가 영화를 찍는다고 자신들을 고용한 거고 자기들은 그냥 그가 알려준 시나리오대로 연기를 하고 용돈을 번 것뿐이라고 증언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버니라는 여자 역시 케빈 아저씨가 바람을 피웠던 상대가 아니고 아저씨가 고용한 사람이었어요. 버니는 바텐더이자 배우 지망생이라고 했었잖아요. 케빈 아저씨가 그녀에게 리얼리티 쇼를 찍으려고 한다라면서 그녀를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시키는 대로 이거는 뭐 리얼리티 쇼인가 보다 하고 막 비행기를 타고 좋아하는 연기, 또 콜롬비아에서 청혼받는 연기 이런 것까지 다 했는데 그 납치 장면까지 촬영하고 나서는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준이 라이브 캠으로 봤던 그 청혼 장면에서 그 여자는 엄마가 아니라 이 버니라는 여자였던 거예요. 사건이 대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준은 처음에 케빈 아저씨를 의심했다가 그 청혼 장면을 보고서는 진짜 우리 엄마를 사랑했던 거구나 하고 다시 믿었다가 이 모든 게 다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다시 그를 또 강력하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준뿐만 아니라 경찰과 언론도 케빈 아저씨의 행방을 다 주목하고 있었어요.
대사관 직원은 준에게 혹시 엄마가 다른 이름을 썼던 적은 없냐고, 이름을 바꾼 적이 없냐고 묻는데요. 준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이지 싶었지만 알아보니까 지금 준이 알고 있는 엄마의 이름 그레이스는 가명이었고 엄마의 실명은 법원의 명령으로 아무도 알 수 없게 공개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엄마의 과거와 비밀이 이거였을까요? 이제 기자들은 이제껏 피해자로 불려왔던 준의 엄마 그레이스를 오히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자작극 아니냐? 준의 엄마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도 도난당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잠적하는 걸 도와준 케빈에게 보수를 준 거 아니냐? 그 택시기사도 한 통속이 아니냐 하면서 온갖 책임지지 못할 추측성 정보들을 내놓는데요. 그러면서 그녀의 딸 준을 인터뷰하려고 미친 듯이 준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기자들의 연락을 다 무시하고 있던 와중에 준의 집에서 파티를 하던 날 준의 집에 스마트워치를 놓고 간 한 친구도 음성 메시지를 남겨요. 혹시 내 시계 너희 집에 없냐고. 아휴, 이 와중에 지 시계를 찾아달라니. 준은 이 모든 상황에 신물이 납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주 이용하던 인터넷에는 이제 온통 자기 엄마 얘기뿐이에요. 준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가장 힘든 건 자기도 덩달아 엄마를 의심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설마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준은 이내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우리 엄마는 그럴 리가 없어. 의심을 할 거면 케빈 아저씨를 의심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다시 케빈 아저씨에 대해서 면밀히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 아저씨의 계정에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케빈 아저씨가 헤더 아줌마와 연락을 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데요. 영화 초반부에 나왔던 그 헤더 아줌마 기억하시죠? 엄마의 친구이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그 사람. 또 준의 엄마가 여행 간 동안 준을 좀 돌봐달라고 부탁했던 대상이었죠. 생각해보니까 그녀는 준의 엄마가 만나는 남자, 이 케빈 아저씨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고 그 관계를 좀 부러워했었잖아요. 이제 준의 의심은 헤더 아줌마한테까지로 향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한테 그냥 안전하게 집에서 기다리라고 경찰이 해결할 때까지 있어보자고 얘기했던 걸까요? 준은 헤더 아줌마의 사무실로 찾아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줌마가 혹시 무심결에 사건의 단서가 될 만한 말을 불쑥 할 수도 있으니까 녹음이나 녹화를 하기로 해요. 근데 대놓고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가면 너무 티가 날 거고 어떡하지 생각하던 준은 문득 아까 연락이 왔던 준네 집에 스마트워치를 놓고 갔다는 그 친구가 생각납니다. 준은 얼른 자기 집을 뒤져봐요. 그리고 친구의 스마트워치를 찾아내서 그걸 손목에 차고 헤더 아줌마의 사무실로 비장하게 향합니다. 스마트워치를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스마트워치는 휴대폰이랑 연동이 돼요. 그래서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으면 그걸 꺼내지 않고도 이 시계로 휴대폰의 기능을 다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손목에 찬 이 조그만한 시계로 전화도 받을 수 있고 동영상도 찍을 수 있는 거죠. 준이 헤더 아줌마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밤 10시가 되어 있었고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심조심 헤더 아줌마의 사무실 방을 찾아내서 노크를 해보는 준. 그런데 문이 그냥 열립니다. 들어가 보니까 사무실 안에는 불이 다 꺼져 있었고 컴퓨터는 또 켜져 있었어요. 준은 살금살금 또 헤더 아줌마의 책상으로 다가가 보는데 컴퓨터 모니터에는 데이터 삭제 중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무슨 데이터를 이렇게 다 삭제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아줌마의 책상 위에는 말하면 그녀는 죽는다 라는 협박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헤더 아줌마는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준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사무실 한쪽 구석에 쓰러져 있는 헤더 아줌마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사망해 있었어요. 헤더 아줌마의 부검 결과 준이 도착하기 고작 몇 분 전에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에 말해주는데요. 하마터면 준도 그 범죄자를 마주쳤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헤더 아줌마는 케빈과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고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고 보니 헤더 아줌마는 이 준을 지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준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말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를 해친 건 누굴까요? 케빈일까요? 하지만 경찰들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 케빈은 콜롬비아 국경에 있는 걸로 추정된다고 해요. 미국으로 다시 입국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헤더 아줌마를 직접적으로 해한 범인은 또 누구란 말일까요? 뉴스 속보가 뜹니다. 미국인 도주범, 콜롬비아 국경에서 사살됨.
케빈 아저씨가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총을 맞고 사망한 듯한데요. 기사에는 그가 실종된 여성의 돈을 갖고 도주하려던 중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가장 의심을 받던 용의자인 케빈 아저씨가 사망해버리면서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버리는데요. 사실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종된 준의 엄마를 찾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케빈이 사라지면서 엄마를 찾을 확률도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준도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었어요.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기기 위해서 집을 정리하고 짐을 싼 후에 준은 마지막으로 엄마랑 나눴던 메시지 창을 들여다봅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얘기가 음성사서함 좀 비워놔 하는 거였잖아요. 준은 이제라도 음성사서함을 비워놔야겠다 싶어서 자기 음성사서함에 한번 들어가 보는데 거의 다 엄마가 남긴 음성 메시지였어요. 준, 전화 좀 해줄래? 너 어디니? 준, 엄마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 어차피 이 메시지 안 듣겠지만 전화 좀 해줄래? 사랑한다, 준버그. 준버그는 엄마가 준을 부르는 애칭이었어요. 엄마가 남긴 음성 메시지를 들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 준은 갑자기 머릿속에 전구가 탁 켜지는 것처럼 뭔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의 구글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에 준버그란 단어와 숫자를 조합해서 한번 넣어보는데 비밀번호를 맞췄습니다. 드디어 엄마의 구글 계정에 로그인이 돼요. 준은 빠르게 엄마의 휴대폰 위치 기록을 살펴보는데요. 공항 인근에서 위치 정보가 끊긴 걸로 나왔어요. 엄마의 연락처 목록도 한번 살펴보는데 차단된 사용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단된 사용자가 보낸 소름 끼치는 메시지. 찾았다, 그레이스. 그 아이도 알아야 해. 여기서 그 아이는 아마도 준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뭘 알아야 한다는 걸까요? 그리고 과연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때 대문에서 움직임 감지 센서가 울립니다. 누군가 준의 집에 온 거예요. 똑똑똑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사람. 누구세요? 준은 문을 열지 않고 가만히 CCTV를 쳐다보는데요. 검은 모자를 뒤집어 쓴 웬 남자였습니다. 준은 공포에 질려 문을 열지 않고 가만히 CCTV를 노려보는데요. 검은 모자를 뒤집어 쓴 그 남자는 준, 거기 있니? 문 좀 열어줘 라고 말하면서 준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 CCTV 카메라 앞에서 모자를 쓱 벗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얼굴을 본 준은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이제껏 자신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만 생각해왔던 아빠였습니다. 아빠가 나타난 거예요. 준은 멈칫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아빠의 간절한 목소리에 결국 문을 열어줍니다. 오랜만에 눈앞에 살아서 나타난 아빠. 준은 혼란스러웠어요. 차마 반갑다고 이렇게 꽉 끌어안지도 못하고 멀뚱멀뚱 서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부터 좀 해달라라고 하는데요. 준의 아빠 제임스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준에게 설명해주기 시작합니다. 너 엄마 원래 이름은 그레이스가 아니고 세라야. 우리는 네가 어렸을 때 엄청나게 싸웠단다. 네 엄마는 그런 날이면 내가 너를 앉지도 못하게 하고 같이 놀아주지도 못하게 했지. 그러다 어느 날 네 엄마가 너를 데리고 도망쳐 버렸단다. 이게 다 무슨 얘기일까요? 준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아빠가 병으로 죽었다고 했는데? 라고 머뭇거리며 말합니다. 아빠 제임스는 준, 너는 네 엄마가 어떤 여자인지 몰라서 그래 라면서 준의 엄마가 거짓말을 해서 자신을 감옥에 보내고는 딸을 독차지하려고 했다고 숨겨진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제임스는 이스텀 교도소에 있는 동안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다고 억울하게 형을 살고 출소해서 이제껏 딸 준을 찾아 헤맸다고 말하는데요. 가만, 이스텀 교도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케빈이 있던 그 교도소가 바로 이스텀 교도소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게다가 두 사람이 교도소에 있었던 시기가 서로 겹쳐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어떤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준. 준이 묻습니다. 설마 아빠 케빈 아저씨랑 교도소 동기야? 그러자 아빠 제임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상당히 당황한 듯한데요. 우리 엄마 어딨어? 준이 조용히 묻자 제임스가 갑자기 준을 끌고 집 밖으로 나가서 억지로 자기 차에 태워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준은 이렇게 갑자기 끌려나가는 바람에 휴대폰도 챙기지 못해요. 그리고 이어서 과거의 그 행복하고 사랑스럽게만 보였던 홈비디오 너머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준의 아빠 제임스는 약을 끊지 못하고 있었어요. 좋은 배우자도 아니었고 심지어 준의 엄마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홈 비디오에서 아빠가 막 코피를 흘리는 장면이 있었죠? 그게 약을 너무 많이 한 부작용이었어요. 준의 엄마는 어린 준을 조금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기르기 위해 제임스와 헤어지길 원했는데요. 하지만 제임스는 준의 엄마가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집착하고 당신은 절대 나와 헤어지지 못한다고 으름장을 놨어요. 결국 준의 엄마는 준을 위해서 준의 아빠 제임스를 경찰에 신고하고 그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가 준과 자기를 찾아오지 못하도록 신원 보호 신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원 명령으로 이름을 밝히지 못하도록 보호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준의 엄마가 준의 아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게 변호사 헤더 아줌마였어요. 엄마랑 헤더 아줌마가 가까워진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었던 거죠. 제임스는 준의 엄마가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준 헤더 아줌마에게도 앙심을 품고 그녀를 해친 거였어요. 그리고 교도소 동기 케빈에게 준의 엄마에 대한 정보를 주고 공통의 관심사를 많이 만들어서 가까워지게 한 다음 두 사람이 콜롬비아로 여행을 오도록 돈을 주고 시킨 거였습니다. 드디어 범인이 누군지 진실은 알게 됐지만 지금 준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제임스는 준을 예전에 함께 살던 집으로 끌고 가는데요. 그 집 창고에는 준의 엄마가 붙잡혀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준을 2층 방에 묶어두고 창고에 있는 준의 엄마에게로 갑니다. 딸 준도 붙잡혀 왔다는 걸 알게 된 준의 엄마는 미친 듯이 막 소리를 질러요. 제임스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괴롭지? 그게 바로 내가 지난 12년간 교도소에서 느낀 감정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해치려고 합니다. 준의 엄마는 손에 벽돌을 숨기고 있다가 가까이 다가온 제임스의 머리를 내려치고 창고에서 뛰어나와 집 2층 방에 묶여있던 준에게로 뛰어갑니다. 준의 입과 손을 묶은 끈을 풀어주고 두 사람은 이제 함께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요. 그때 밖에서 방문이 철컥 닫힙니다. 창고에서 빠져나온 제임스가 두 사람을 방에다 가둬버린 거였어요. 그리고는 마당에 큰 구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은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으로 모든 걸 찾아 해결해 왔는데 여기는 당연히 컴퓨터도 없었고 휴대폰도 집에 둔 채 여기로 끌려왔습니다. 그때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가 눈에 띕니다. 배터리도 얼마 없었고 지금은 휴대폰이 자기 집에 있었기 때문에 휴대폰이랑 연동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휴대폰이랑 연동하지 않고도 이 스마트워치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어플을 써보자. 이렇게 생각한 준은 해외 통화를 할 수 있는 어플을 찾아서 콜롬비아에 있는 심부름센터 직원 하비에르와 통화를 시도합니다. 다행히 멀리 콜롬비아에 있는 하비에르와 통화가 연결됩니다. 그런데 일단 신고를 하려면 지금 여기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엄마도 워낙 오래전 일이고 안 좋은 기억이라서 이 집의 상세 주소까지는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준은 하비에르 아저씨한테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해서 맨 첫 번째 사진을 클릭해 보라고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준이 가장 최근에 SNS에 올렸던 사진. 아빠를 추억하면서 아빠랑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올렸었잖아요. 그때 그 사진을 찍은 배경이 바로 지금 이 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집 기둥에 바로 이 집의 번지수가 쓰여 있었어요. 하비에르에게 준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아저씨, 경찰한테 거기 나와 있는 주소로 지금 당장 출동까지 말했을 때 스마트워치 배터리가 없어서 통화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비에르가 잘 알아들었기를 바라며 두 사람은 벌벌 떨면서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뚜벅뚜벅 제임스가 올라옵니다. 그는 방문을 벌컥 열고는 준에게 물어요. 준, 너 지금 스마트워치로 누구랑 통화했니? 준은 공포에 질린 채 아니라고 고개를 젓는데요. 제임스는 준을 끌고 나가려고 하고 그걸 막아서는 준의 엄마와 몸싸움을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엄마는 옆구리 쪽에 총을 맞아 쓰러지고 제임스도 목 부위에 치명상을 입습니다. 크게 다친 제임스는 일단 다시 방문을 잠가 이 두 모녀를 가둬놓고 비틀비틀 방 밖으로 나가서 거실에서 쓰러져 사망해요. 두 사람은 아직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 준의 엄마가 크게 다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나가서 병원을 가야 했어요. 준의 엄마는 점점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준은 이대로 엄마를 떠나보내야 할까요? 그때
드디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준의 엄마는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지고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 이 끔찍했던 집에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이 일을 겪고 난 후 엄마랑 좀 더 자주 전화하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더 많이 하는 딸이 됩니다. 영화 서치는 1이 있고 2도 있어요. 두 개가 서로 이어지는 얘기가 아니라서 따로 보셔도 상관없고 또 뭔가 이런 컴퓨터, 인터넷을 활용한 추리가 많아서 진행도 빠르고 긴박해 보는 재미가 쏠쏠한 영화입니다. 이야기로만 들었을 때랑 또 직접 화면을 보시면서 이야기 전개를 보시는 게 굉장히 또 다를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